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헤드라인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주제하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증권시장, 자세한 증권시장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나스닥이 0.56, 너셀이 0.17, S&P 500이 0.25, 다우도 0.20.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상승하긴 했죠. 잠깐만 이걸 봅시다. 상승한 종목 개수를 보게 되면은 분위기를 알 거예요. 허기사, 그치? 보시게 되면은 상승한 종목 개수가 1619개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은 뭔가 좀 올라간 분위기는 있어요. 하락 종목 개수가 1492개, 92개. 그래서 약간 상승 종목 개수가 약 100여 개 정도 많다? 이런 거 있는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여기 세미컨덕터, 반도체, 미국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상승해졌죠. 멀티라이즈 원자재 쪽도 많이 상승했네. 원자재 쪽이 1.35% 상승했고, 세미컨덕터가 2.59,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커스터머 디스커네이션, 이거 이미 소비재 쪽 0.76. 여기는 약간 그 2차전지 전기차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소비재 쪽. 인더스리얼 산업재 0.7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 0.40,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쪽,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에너지, 커스터머 스태플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파이낸셜, 재무, 금융, 요쪽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치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거긴 하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상승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를 볼까요? 오늘 상승한 것 중에서 반도체가 올라오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올라와서, 그치? 엔비디아가 지금도 4.32 정도? 이거 일봉인데요. 밑에는 이거는 주봉이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들긴 들었다. 근데 여기가 저항대긴 한데, 네, 그래도 상승 확인한 캔들 나와주긴 해줬죠. 엔비디아가 올라왔고 테슬라도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왔다 저항대 맞으면서 약간 석비랑 캔들 나왔죠. 역십자 캔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 보이죠? 니오가 11% 올라왔고, 리오트가 11% 올라왔고, 샤오퐁이 10% 올라왔고, 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 오늘 그 헤드라인의 그 제목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좀 올라간 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봅시다. 보는 김에. 이게 이제 다우는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S&P 500도 보시다시피 계속 신고가 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신고가는 아닌데 그래도 전저가를 높여가면서 약간 상승 삼각형 패턴 만들어주고 있죠. 너셀 지수는 저항대 맞고서 약간 N자 패턴에서 지지한 다음에 약간 상승 인티형 캔들 정도 나와준 거. 유럽 증시는 나스닥하고 좀 비슷하죠. 흐름이. 그 다음에 일본은 살짝 빠졌는데, 독일의 닥스 지수는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쪽도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나스닥 분위기야, 그쵸? 대만이. 아무래도 TSMC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가장 특이했던 부분은 그동안 계속 하락했던 중국 증시가 진짜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가졌어요. 우선은 이제 항생지수가 3.5, 그 다음에 중국 본토 지수가 2.69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막 치면서 올라오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지수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죠. 이렇게 볼까요? 근데 이게 이제 상해 종합 지수인데 상해 종합 지수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 지지한 다음에. 근데 빠진 거 대비 반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 H 지수. 근데 홍콩 H 지수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온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N자 파동 주고서 지지하고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증시가 뭐 애초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좀 올라왔다 이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그건 핵심은 아니고 핵심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 어제 제가 방송에서 중국 중앙은행에서 14일 만기 영내포 이율을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지준율이라고 해가지고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요것도 0.5%포인트 낮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정책 자체가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거에 대한 핵심. 핵심은 당연하게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게 글로벌 경기 변동 순환 사이클이에요. 그동안 이제 호경기였죠. 여기에서는 오히려 긴축을 했거든요. 그동안 상승을 이렇게 줄 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이 약간 조정받으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경기 불황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인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 거죠. 시중에 이제 화폐 공급을 많이 해주기 시작한 거죠. 화폐 공급을 이렇게 넣어준 거야. 돈이 없으니까는 시장에 이제 돈을 이제 뿌려준 거야. 미국에서. 근데 중국에서도 또 마찬가지야. 중국도 경제가 안 좋아질 게 예상되니까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지준율 인하, 그 다음에 영내포 그 부분도 인하 해주면서 시중에 또 돈을 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 금융시장에 경제 이런 이제 금융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을. 그치. 근데 좋은 거죠. 미국과 중국이 돈을 풀었으니까. 미국만 푼 건 아니고 중국까지 풀어주는 거죠.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약간 관점이 좀 달라요. 미국은 AI 생산의 관점이 있어요. 오히려 미국은 소비의 나라가 아니라 생산의 관점이 있습니다. 소비의 나라고 한다면 중국이 소비죠.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인데 소비 생산이 그렇게 이야기가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간 네, 미국은 A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AI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이제 소비재, 원자재, 머티리얼즈 약간 여기는 최근에 제가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박스권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이거였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성장주인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뭐 방어주인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은 이 방어주하고 성장주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런 개념이 뭐냐면 성장주 쪽은 약간 미국의 개념이 있어요. 미국의 개념이 있고 여기는 방어주 쪽은 중국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둘 다 시장에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이 이제 들어왔겠죠. 금융시장으로. 그러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방어주도 올라가고
성장주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하여튼간 두 나라가 양대 두 축이잖아요. 소비하고,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성장주하고 방어주의 양대 두 축이 미국하고 중국이잖아. 이 두 나라가 시장에 돈을 풀었다고. 시장에 돈을 풀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겠죠.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괜찮은 건 아니고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은 돈을 푼 것 자체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에요. 시장은 돈을 풀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온전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물건이 사고 팔고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는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계단식 하락의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죠. 그래도 일시적이나마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하락장이에요. 어차피 하락장인데 하락장을 그나마 어느 정도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에서 시장에 돈을 푼 것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임시 방편이긴 하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올라가긴 했어요. 요번에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올라간 거고요. 또 때로는 뭐 미국에서 또 돈을 풀게 되면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은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푸는 것 자체가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시중에 돈을 풀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공짜로 막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 막 돈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 빌려주는 거다. 빌려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 지갑이 열리지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돈 푼 거 갖다가 돈을 쓸 수 있는 기업들만 돈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돈을 못 쓰죠. 아무리 풀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것이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뭐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12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또 12월 달에 있고 12월 19일 날 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고 이것이 교차되는 지점 전까지는 시장은 당분간은 그냥 박스권 안에서 저런 이제 잔잔바리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나마 시장은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큰 이벤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12월 달 12월 19일인가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지금은 악재가 안 나왔으니까 뭐 좋은 거고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이것까지 이야기해드렸고 약간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실제로 98.7이 나왔죠. 이거 보여드릴까요? 시간 관계상 약간 그러긴 한데 그래도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요거는 안 좋게 나왔어요. 예측치보다도 숫자가 낮죠. 98.7이고 예측치가 103.9고 이전이 105.6이니까는 안 좋게 나왔죠. 그렇다고 뭐 너무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너무 안 좋게 나온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좋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신뢰 지수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경제 지표는 오늘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중국의 그 경기 부양 때문에 덩달아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중국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근데 2024년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와 전월 대비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 악화,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소비자 신뢰 지수만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고 뭐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소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빠졌겠죠. 미국 증시도 좀 빠지고. 그래서 오늘 올라간 것은 다분히 중국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미국에 올라간 섹터 중에서 뭐 물론 세미컨덕터가 2.59로 가장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 머티리얼즈가 좀 많이 올라왔죠. 원자재 쪽, 그치? 이 원자재 쪽에서도 뭐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모두 덩달아 올라갔냐면 뭐가 올라갔을까요? 네,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이 쿠프라고 해가지고 구리, 구리가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그동안 이제 구리 가격이 막 올라갔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 막 나오고 구리가 뭐 전기차에도 사용되고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사용되고 전력을 끌어오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엄청 치솟아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 폭락하면서 같이 빠졌죠. 그러다가 이것은 이제 바닥 따졌잖아요. N장 파동에. 그렇죠. 쌍바닥 때려주고 그 다음에 반등해 준 거잖아. 근데 요 타이밍이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하는 거하고 맞물리면서 띵 올라온 거죠. 근데 중국은 구리를 많이 사용해요. 구리의 최대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머티리얼즈도 올라왔다. 그러니까 구리하고 이게 다 연결됐잖아요. 구리 플러스 AI 반도체 뭐 이게 다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인과관계 아시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전망을 해드렸잖아요. 어떤 전망을 해드렸냐면은 봐보세요. 어디 갔어? 최근에 전망을 해드린 게 그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게 되면 여기 써있죠. 네, 패드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제가 이게 6일 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잖아. 생방송한 거. AI 반도체하고 인플레이션 쪽이 올라갈 거를 얘기했잖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원자재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가니까, 그치? 아니나 다를까 퍼펙트하게 정확하게 맞췄잖아. AI 반도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쪽 올라가고 원자재 쪽 올라간다고. 물론 이제 대부분 올라가긴 하지.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예전에 AI 섹터가 주도가 돼가지고 올라갔을 적에 그 흐름을 보여드린 건데 첫 번째가 AI 챗 GPT로 출발했죠. 그 다음에 AI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엮이고 그 다음에 AI GPU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HBM 반도체 그 다음에 유리기판 해가지고 PCB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전기 전력 해가지고 변압기 구리 떠들어대고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그러면서 뭐 전력 풍력 태양광도 전력이잖아요.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서. 그래서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구리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구리라는 것은 AI하고 AI 그 산업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구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부양된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닥터 쿠퍼라고 하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쿠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관점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 전반적인 게 뭐겠어요. 뭐 미국도 돈을 풀었고
중국도 돈을 풀었어. 거기다가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 거기다 AI 반도체 움직여. 그럼 시장은 지금은 평온하다, 긍정적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은 이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수요가 받쳐줘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기간은 좀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시장은 수요가 있어야 돼.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돈을 푼 것뿐인 거지 기업들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뿐인 거지 그 돈을 써가지고 생산물을 생산했는데 제품을 생산했는데 죄송합니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해주게 되면은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생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 원리잖아요. 생산이 핵심이 아니라 소비죠. 먼저 소비를 해줘야지 누군가가 생산하는 거지. 제품을 소비도 안 해주는데 누가 생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비가 중요해요. 소비.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생산만 배우신 거잖아. GDP는 이제 국내 총생산 이렇게만 배우시다 보니까 오직 생산만 해야 된다고. 야, 생산하면 뭐해? 소비를 해줘야지. 소비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했다고 해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생산하는 거지. 누군가가 수요가 있으니까 제품을 생산한 거지. 수요가 없는데 바보도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어딨어요. 개념 없이.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가는 방향이 정답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나쁘다고 언론에서 이제 완전 두들겨 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죠. 삼면 등가의 법칙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무조건 소비는 나쁘다. 소비는 나쁘고 생산만 좋은 거다. 너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경제 상식이 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 상식이 많이 안타깝죠. 여하튼 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네,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렸고요. 요건 이제 다소 비관적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냉정하게 보시게 되면은 미국 관련된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좀 올라온 거지. 근데 엔비디아는 어디에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엔비디아는 중국이에요. 아시죠? 엔비디아가 판매가 되는 곳은 중국이라고요. 미국이 아니라. 물론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게 돌아서 중국으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강하게 올라간 거죠. 여하튼 간에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근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들 그런 이야기 하죠.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펴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중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 돈을 푼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중국 경제가 지금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죠?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는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 0.5%로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미국도 돈을 풀었고 중국도 돈을 풀었어요. 왜?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해가지고 미리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돈을 푼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결국에는
앞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다만 그것을 연착륙 시키려고 돈을 푸는 것 뿐인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아실 거고, 그러면 이 뭐 중국에 대해서도 아셨고, 아까 보셨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늘 올라간 종목을 보세요. 다 중국 관련된 종목이지. 여기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도 예, 여기 보이시잖아요. 니오 봐보세요. 중국, 네, 니오가 지금 11% 올라갔고, 니오토 10% 올라갔고, 샤오뽕 11% 올랐고, 다 급등해서 날라갔잖아요. 엔비디아도 주요 소비처가 중국이잖아요. 4% 날라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84잖아요. 알파벳이 많이 날라갔어요? 0.25%잖아요. 메타가 날라갔어요? 마이너스 0.17%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시장은 중국에 의해서 올라갔다고요. 퍼펙트하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지금 어디서 풀리고 있는지가. 그러면 이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약간 벙 뜰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게요. 오늘 그 부동산의 그 S&P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이거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뭐 주식방송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또 이야기하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을 모르면은 안 돼. 부동산을 모르면 경제를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엉뚱하게.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의식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니까. 근데 부동산은 경제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경제 바로 밑에예요. 그냥 기사로 떠들어대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은 그건 호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그건 당하는 거죠. 안타깝게.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하게 되면 안 되죠. 당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당하실 필요 있어요? 아시면 되는 건데 굳이 몰라가지고 당하실 필요가 있냐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냉정하게. 지금 미국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굳이 당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네, 요게 이제 9월 24일 오늘 어제죠.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시면 안 당하시잖아요. 왜 굳이 당하시려고 노력해. 네,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다만 이때만 이제 역성장한 거죠. 이때만 한번 역성되고 이거는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가격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이 최근에 둔화되는 건 맞아요. 상승률이 둔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계속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은 그 나라가 살기 좋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뭐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이 원자재가 아니에요. 뭐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 나라가 살기 좋으면은. 살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가격 떨어져요. 왜? 그 나라에서 살기가 안 좋으니까 누가 살기가 안 좋은 나라에서 살겠어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대부분?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그럼 미국의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요. 끊임없이. 단지 상승률이 예전 같지 않게 뭐 약간 둔화되는 것 뿐인 거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최근에. 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역성장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하튼간에 미국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오늘 발표된 거 보면은 상승률이 둔화됐어요. 최근에 여기서 상승률이 몇 개월 계속 둔화되고 있죠. 이런 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걸 좀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지만 제대로 보실 줄 아셔야지만 그 주식 시장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뭐 제가 굳이 왜냐면이라 떠들어댈 필요 없는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주식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고 달러가 있고 금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관계를 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돈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여기 있다가도 채권으로 갈 때도 있고 또 금으로 갈 때도 있고 달러로 갈 때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이런 연관관계를 다 아셔야 되고 그다음 비트코인을 갈 때도 있고요. 이런 연관관계를 아셔야지 큰 그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엔비디아가 올라갔어요. 슈퍼마이크로가 또 뭐 떨어졌어요. 그건 진짜 우물안의 개구리죠. 그런 식으로 주식하게 되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게 단타 매매밖에 더 있어요. 이 돈의 흐름을 잘 모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올바르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채권은 아시잖아요. 채권은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고 뭐 달러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고 예, 금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금도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뭐라 그랬어요. 달러가 저기 위안화가 강세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 저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달러가 저기 위안화가 강세인지 약세인지도 몰라. 아니 이거 볼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실 건데 간혹가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황당하게. 야 이게 위안화가 강세인 거지. 아니 위안화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게 약세인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 달러 위안화라고 써있잖아. 1달러 갖다 위안화를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1달러 갖다가 예전에는 7.2 위안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7.03 위안밖에 못 사는 거잖아. 그 조그맣게 위안화를 못 사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가 강세가 된 거지.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헤매시면은 어떡하세요? 다들 아시죠? 모르시진 않죠. 위안화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안화가 강세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왜? 싼 가격에 금을 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달러가 강세면 모든 통화는 달러로 이루어지잖아요. 기축 통화니까 달러로 모든 게 다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금도 달러로 거래되는 거고요. 위안화가 강세니까 지금 금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했잖아요. 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계속 올라가자. 이 원리도 모르시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도 모르고서 주식하면은 금융 쪽으로 뛰어들면 어떡하세요? 그리고 이 돈은 계속 돌아가요. 돌아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엉터리로 알고 계시지 마시고. 예, 그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창피스럽게 호구처럼. 예, 그래서 부동산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은 요거에 대해서 요거 이제 발표 아까 보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거 미국의 그 도시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5.9%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월 대비 대폭 상승폭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흥분하지 말고. 주택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안정화. 왜냐면 계속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상승률이 둔화되니까 전월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갔다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거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거 없애고, 이거 좀 같이 이야기할게요. 어디 갔지? 여기. 주택가격 지표 이거 보면서. 근데 이거 다 아시긴 할 건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좀 이야기할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요걸 봅시다.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아웃라인 좀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음마 아파트라고 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뭐 특정 대표적인 뭐 부동산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의 그 부동산 가격의 거래 추이를 좀 이야기해 드린다면 단위는 억 원이에요. 여기가 1980년 이거 잘 안 보이시나요? 글씨가 약간 크게 해도 제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걸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 좀 보이시겠죠? 이게 음마 아파트가요 1980년도예요. 그냥 대략적인 걸 한 거예요. 1980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한 채 3천만 원이었어요. 1990년에는 1억 5천원이었어요. 2000년대에는 4억이었어요. 2010년에는 10억이었어요. 2020년에는 21억이었어요. 2024년에는 26억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져요. 아니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냐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결국엔 다 상승해요. 부동산 가격은. 야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뭐 20억이 넘어 26억이 넘어 올랐어요.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려면 뭐 예전에 1980년도에 있는 3천만 원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런 게 어딨어. 아 지금 뭐 26억에 못 사요. 3천만 원까지 예전에 뭐 1980년도에 3천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런 게 어딨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단지 이제 이건 제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표시해서 거지. 이제 단지 여기서 뭐 이렇게 등락폭이 있기는 하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건 있지. 잔파동은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 나라가 살기 좋으면 올라간다고요. 그 경제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근데 그걸 안 떨어졌다 떠들어대고 있죠. 헛소리하고 있네. 언론에서 그게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졌다고 떠들어대고 있죠. 하여튼 수준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황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것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떨어졌어. 이거 기준선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선보다 떨어졌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하죠. 아 예전에 뭐 20억짜리가 지금은 다시 회복돼 가지고 뭐 19억이 됐다. 뭐 18억이 됐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죠. 아 그래서 뭐 회복돼가 지금 뭐 90%까지 예전 가격대가 올라왔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가격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 가격을 뭘로 갖다다 붙인지 아세요? 사람 갖고 노는 겁니다. 뭘로 갖다다 붙이냐면은 이거 말고 그 언론들이 장난치는 건데요. 장난치는 그걸 이야기해 줄게요. 뭐 어떻게 장난치는지. 분명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이 기사 내용인데 기사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 보세요. 아 여기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올 상반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고점이 2021년 가격의 90에서 95%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하잖아요. 그치? 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기존 아파트하고 비교해낸 거지.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 않겠어요? 새 아파트는 원자재도 새로운 원자재를 쓰는 거고 기존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기존 아파트 예전에 기존 아파트가 20억이었는데 그거 대비 비교해야 되는 건데 이거 봐보세요. 새 아파트로 봤을 적에는 예전 가격의 90에서 95%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맞습니까? 이게 비교가 맞냐고요. 새 아파트 기준으로 봤는데 기존의 기존 주택하고 새 아파트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근데 그거 갖다가 기존 주택의 그 가격에 뭐 90에서 95% 올라왔다고?
말이 되는 소리. 새 아파트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예정한 가격대로 올라왔다 90%대까지? 비교가 안 맞잖아. 우선 그것부터 지적을 해드리고요. 네, 그것부터 지적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올라온 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올라온 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뭐 90%까지 올라갔다고 하잖아. 어?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2020년에 피크 찍었잖아, 부동산이. 이때 당시에 환율이 얼마였어요? 1080원, 1090원이었죠. 1000원이었잖아요. 지금은 90%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환율이 1300원이에요. 거의 다 물가까지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게 올라온 거예요? 집 가격이? 집 가격이 올라온 거냐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한국은 집 가격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를 다 봤게. 예,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부동산은 경제 바로미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아까 음마 아파트 보셨잖아. 경제가 좋아지면 계속 올라가요. 나라가 발전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잔파동만 있는 것뿐이지.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2008년도인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전세 가격 매매 증감률이 이게 매매 증감률인데 폭락하죠. 금융위기에 오게 되면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갑자기 폭락합니다. 이렇게 그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보이시나요? 이 아래를 폭락한다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상승을 가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국에 그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폭락장이 오고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도 툭 떨어져 버린다. 지금보다도 더. 아시겠죠? 이 정도면 아시겠죠?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게 뭔지. 신규 아파트하고 기존 주택 가격하고 비교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에 90%까지 올라왔다고 떠들어대는 게 그게 비교가 맞습니까? 근데 그걸 단순하게 가격으로 하니까 그렇다 하는 거지. 여하튼 간에 그런 거 아시고서 지금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미국도 지금 부동산의 그 상승률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가격은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상승률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부동산 쪽이 지금 안 그럼 제가 왜 이거 부동산에 대해서 왜 이야기했겠어요? 잘 보세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부동산에 대해서 떠들어댔겠냐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떠들어댔겠어요?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황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한 거잖아. 기준금리 인하를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삼아 합니까? 경기가 불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 풀었잖아요. 중국에서도 뭐 했어요? 중국 경제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돈 푼 거잖아요. 지금은 다 돈 푼다고요. 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 보셨잖아요. 그냥 신규 주택 가격 갖다가 떠들어대고 있고 그걸 기존 주택 가격하고 비교하고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락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했으니까 돈이 일시적으로 풀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것은 이제 올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에서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엔캐리 현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해 보세요. 그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잖아요. 더 심하게.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는 아니긴 하겠지만 1%긴 하겠다. 왜냐면 일본에서도 0.25 올리고
미국에서 0.50 떨구고 그 다음에 0.25 떨구면 거의 1%가 확 역전돼 버리는 건데 기존 차이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월 18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월 19일 날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12월 19일 전까지는 크게 뭐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뭐 박스권 안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돈 풀었고 중국에서도 돈 풀었으니까 그래 푼 돈이 있고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시장은 저는 괜찮게 봅니다만 12월 그리고 또 그것도 그리고 어차피 12월 말일쯤은 저거예요. 12월 말일 이게 그 12월 19일이잖아요. 그때 되면 당연히 빠지죠. 통상적으로 빠지잖아요. 지수.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이 있을까 그 전까 그래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전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아시겠죠? 시장 분위기는 아시겠다. 뭐 다 이야기해드렸죠. 이 정도면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뭐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핵심을 보세요. 핵심.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런 것만 보시잖아. 잠깐 보시는 게 뭘로 주로 보시냐면은 그런 걸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맥점을 잡고서 내가 기준을 잡고서 내가 기준 잣대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격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준은 없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만 떠들어야 되잖아. 아 뭐 이제 퀄컴이 뭐 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600억 달러 자사주 매입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엔비디아의 그 누구죠? 젠슨 왕이 뭐 그 지분 매도를 멈췄다. 그거는 격가지지. 그게 뭐 메인이야. 그게 메인이 아닌데 마치 그걸 메인으로 생각하고서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갖다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뭐 시장이 좋으면 좋은 거 갖다다 붙이는 거고 시장이 나쁘면 나쁜 거 갖다다 붙이는 거고. 근데 왜 주식을 그런 식으로 해? 호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당하세요? 당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경제를 아시면 되는 건데. 네, 여하튼 간에 근데 그게 그걸 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메인이 아닌데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 내가 기준을 잡고서 나머지를 갖다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만 격까지 갖다가 그것을 메인이라 생각하고서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요 정도 이 맥점을 잡아 드렸으니까는 뭐 됐죠? 이거 이렇게 맥점을 잡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나 뭐 이거 좀 같이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여기 이거 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 그 구리를 구리 최대 생산국과 소비국이 있어요. 이거 좀 아셔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지시고 칠레가 자원이 좀 많죠. 여기가 칠레가 저것도 하지 않나요? 리튬 쪽도 하지 않나?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 칠레. 그 다음에 제2의 구리 생산국 페루.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이에요. 소비국. 생산국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은 소비를 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머티리얼스 구리 쪽이 올라갔잖아요. 프랑스 깎고지수 올라갔잖아. 중국이 오히려 소비를 많이 해요. 오히려 그 예전에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미국은 생산을 많이 하고요. 약간 바뀌었어요. 다 바뀐 건 아닌데 그래 좀 바뀌게. 그래서 유럽의 그 프랑스 깎고지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럭셔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집은 뭐예요? 강남에 있는 집은 사치제예요. 사치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사치제는 어떻게 돼요? 사치제 급락을 해버려요. 가격이 급락한다. 급락. 필수 소비재는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요. 어느 정도.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가장 변동성이 큰 데가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사치제이기 때문에 거긴 필수 소비재가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집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래 투기성의 그런 유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치제라고요. 사치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여기 봐보세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80 올라갔고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1.12. 근데 여기는 사치제를 좀 많이 팔잖아요. 그 유명 브랜드 뭐 루이비통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되게 좀 비싼 것들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국의 교역에서 유럽에서 중국으로 이제 제품 판매하잖아요. 그 약간 그 사치제 제품이잖아요. 예. 비싼 가막 백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거 많이 판매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요. 금을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사치제 제품을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많이 올라갔어요? 프랑스 카크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치제하고 필수 소비재는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사치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빠질 때 급락을 한다고요. 근데 급락하는 거 괜히 갖고 있다가 당하시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사치제를 아셔야 된다고. 사치제고 그 방어주 필수 소비재를. 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네, 프랑스 카크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소식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 그래서 중국이 소비의 나라예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 이야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이거 AI 산업 생산 테마 이야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쪽은 네, 뭐 이런 것도 이거 뭐 유럽과 미국과의 뭐 이제 근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너무 이제 번잡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맥점은 다 잡아드렸어요. 예, 지금 시장의 맥점은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약간 여러분들 이거 지금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올라갔다. 예, 그걸 말씀드렸고 어제 9월 24일 날에는 중국에서 14일 만기 영래포율을 인하했다. 이자율을 인하했다. 이걸로 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한 게 그 다음에 이거 이야기했죠. B급 금리 인하는 피벗이 아닌 재조정, 경기 안정화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됐어요. 저 개념도 기억나시죠? 시간이 지나서 약간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약간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했죠. 실업률이 최근에 미국이 작년이 3.2%였다가 올해 4.2%까지 올라왔고 지금 최대 방어할 수 있는 게 4.4%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4.5%까지 올라가게 되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 나오게 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기준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5%까지 올라가게 되면 경고 시그널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연준에서는 뭐 4.4%까지만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크게 문제가 발생할 건 없고 다만 이제 12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예. 그리고 뭐 어제 우에다 총재인가요? 그 일본의 예, 일본은행의 총재인가? 그분도 이야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미국의 경제가 약간 불안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만 좀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간 것이 이렇게 돈의 흐름을 살짝만 챙겨드린다면 그래도 주시장이 약간 올라가긴 했죠. 전반적으로. 채권 쪽은 금리가 살짝쿵 올라갔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죠. 채권이 주목받지 않으니까 돈은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거고요. 부동산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부동산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경제 바로미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다. 당장에 너무 안 좋다 그런 건 아닌데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 가격은 왜 올라가요? 중국 위안화가 강세잖아.
강세. 근데 이걸 왜 보실 줄 잘 모르시지? 너무 안타깝네. 그러니까 헛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요 앞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헛갈려 하시더라고. 뭔가 본인의 기준잣대가 있었는데 저거 보는 걸 잘 헛갈려 하시니까는 해석하시는 걸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더라고. 저런 거 헛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헛갈려 하시면은 그 환율은 특히 헛갈려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본인이 중심 못 잡아. 본인이 중심 못 잡으면 한 가지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제를 이해할 적에 따박따박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경제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격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경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인텔은 어쨌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어요, 엔비디아는 어쨌어요. 아무런 쓰잘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준 잡으세요. 그래서 지금 금가격 계속 올라왔죠. 위안화 강세니까. 그리고 달러 쪽은 달러만 좀 살짝 볼까요? 달러는 아무래도 위안화가 올라갔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쵸? 떨어지죠. 제가 이야기했잖아. 달러 인덱스 떨어지죠. 달러가 약세예요.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현금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 주식 아니면 금 이쪽에 돈이 쏠려 있다. 볼 수가 있죠. 이 금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 이 두 가지에 돈이 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현금화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폭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한번 이럴 타임이 나올 거예요. 어떤 타임이 나올 수가 있냐면은 나중에 그 지금은 이게 떨어지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약하잖아. 근데 지금은 아닌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3개월 후 12월 달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라올 거요. 여기서 바닥 따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요. 그래서 아마 12월 19일 정도 되면은 달러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긴 할 거거든요. 왜? 이제 돈을 빼갖고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강세는 아니잖아. 그러면 다른 투자 자산으로 돈이 이동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주요 종목에 대해서.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요 종목만 좀 볼게요. 엔비디아는 뭐 올라가고 있죠. 뭐 엔비디아 당연히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시중에 돈이 풀렸기 때문에 ARM도 좀 올라가고 있고 마르코는도 다 빠진 다음에 반등이에요. 테슬라는 지금 단기 저항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도 있고 10월 10일 날 그래서 최근에 올랐고 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긴 했었죠. 여기 제가 아예 여기다 일정에도 표시를 해놨었고 그리고 나서 너무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근데 요 정도.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니오트 그 다음에 리오토 샤오펑 요쪽 중국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라가줬다. 뭐 제약바이오 쪽은 뭐 그냥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본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알리바바도 많이 올라갔죠. 알리바바도 중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은 다 올라갔죠. 그것도 급등으로. 고가로 13.29%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늘의 맥점은 중국의 경기 부양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이거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박스권 매매라든지 아니 뭐 지금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냥 펀더멘탈 보시고 재무제표 보시면 뭐 그렇게 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각 종목별로 뭐 악재가 터지게 되면 좀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예, 그런 거 있는데 뭐 지금은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연말에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배당 관련주를 지금부터 한번 공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면 아마 배당 관련된 종목이 주가를 뺄 거예요. 배당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주가를 뺐다가 그다음에 배당일이 다가올 거 아니야 연말에. 그러면 올리겠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뺄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긴 하겠지. 그다음에 막 이제 연말 오게 되면 이제 결산 배당인가요? 뭐 그런 거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관점으로 오히려 떨어지게 물량 모아가는 전략 그런 거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이 돼서 그런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코인 쪽은 그리고 이거 볼까요? 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브렌트유 쪽도 올라왔죠. 그 브렌트유도 중국 때문에 올라온 거죠. 뭐. 근데 그렇게까지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니네. 그래도 상승장 합격 캔들 나오긴 했죠. 그 다음에 뭐 CRB 주스는 그래도 최근에 약간 원재 쪽이 반등을 많이 해줘요. 그쵸?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좋진 않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요거는 좀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좋지는 않아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러니까 물동량이 그만큼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교역이 많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경기가 좋았으면 이게 안 빠지겠죠. 오히려 올라가겠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빠지는 거고 운임비가. 근데 여기가 살짝 올라오긴 합니다. 강하게 올라오는 건 아닌데 요새 이런 게 좀 있어요.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영역은 아닌데 나중에 좀 크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쪽은 그래도 박스권에서 여기서 쌍바닥 주고서 이렇게 반등 때리면서 올라오죠. 핸들형 패턴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채권금리 쪽은 채권금리는 여기가 저항대네. 저항대니까 그 매도세 맞고서 캔들 자체가 역십자 캔들 나왔네. 역십자 약간 묘지형 캔들의 모양새가 있죠. 밑꼬리가 약간 있긴 하지만 이런 모양새 있고 저항대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한번 이야기 될까요? 팁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발표.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뭐 종목 투자할 때 뭐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나온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 있죠. 약간 저 PBR 관련된 종목 좀 여기 보시게 되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리스트. 뭐 삼성전자 정보기술에는 24개가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비바도체 이런 거 있으니까. 그다음에 산업재에는 HAM,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에는 셀트리온, 한미약품, 시젠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유소비재는 현대차, 기아. 근데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약간 재무가 어느 정도 약간 받쳐주는 회사니까 이런 종목에서 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재무제표를 잘 분석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걸러준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살짝만 볼게요. 한국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여기 하락삼각형 패턴에서. 근데 어차피 제가 표시해드렸던 노란색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하락삼각형 패턴, 그쵸? 그래도 올라오긴 했죠.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이 공간이 남아있긴 하네, 그쵸? 약간 더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시장이 당분간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쵸?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거. 근데 다만 올라갔다 저항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도 뭐 지금은 뭐 계속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 올라갈 때 좀 챙겨 먹는 거, 뭐 수익을 내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오늘도 시가총액 30위까지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좀 빨리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30위까지 해당되는 종목 쭉쭉 떠들어내 볼까요? 삼성전자가 네, 어제 요거 일봉이죠. 이걸 봅시다. 이거 흐름이고 이거는 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차, 얘는 일봉, 얘는 그냥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봉 이거 캔들 보시면 돼요. 올라왔죠. 네, 어제 삼성전자가 고가로 1.28 올라왔고 반등. 많이 빠지면 반등.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약간 반등 많이 해주고 있죠. 여기서 밑꼬리 주면서 대부분 다 빠져서 반등이에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유성형 캔들 나와줬네요. 뭐 그러면 주목해 볼 필요 있긴 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올라왔다가 약간 뭐 조정 줄 수도 있는 포지션이긴 하네. 근데 뭐 추세는 무너진 건 아니고. 현대차도 지금 빠졌다가 반등해줬고. 그래도 캔들 자체가 상승장악형 캔들 나왔는데 거래량은 따라주지 않았네요. 셀트리온은 최근에 영상 올려드렸죠. 올려드리고 나서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기아는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빠지고, 포스코홀딩스는 요새 그 2차전지 쪽인가요? 요쪽이 약간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홀딩스.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많이 빠진 자리.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최근에 좀 많이 빠져갖고 반등해주고 있는 모양새. 그렇죠? 삼성 지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가 받쳐주는 종목들은 반등은 나옵니다. 삼성물산은 옆으로 밀리고 있어서 좀 더 차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LG화학은 그래도 얘도 반등이죠. 이것도 다 2차전지 쪽 아니에요? 요새 2차전지 쪽이 그동안 좀 많이 빠져서 반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삼성생명, 포스코 퓨처엠도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고, 알테오젠은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LG전자도 지금 최근에 계속 반등해주네요. 박스권에서 반등해주는 거. 그래도 약간 저거 갭상승했네요. 돌파 매매. 물론 이제 소멸겸이 될 수가 있긴 한데, 돌파.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이죠. 예, 이쪽도 약간 다 많이 빠진 종목들 2차전지 쪽 많이 반등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현대중공업은 네, N정 파동에 움직이죠. 근데 올라가면 여기 저항대짜리래 그래서 올라가면 좀 밀릴 거예요. 삼성화재 옆으로 좀 밀리고. 하나금융지주 좀 금융 쪽이 요새 약간 빠지죠. 근데 금융 쪽은 연말에나 뭐 배당을 좀 주니까 연말에나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지금은 빠졌다가 크래프트는 그래도 상승 추세 유지하네요. 카카오도 좀 반등해 주죠. 고려아연은 최근에 뭐 이슈 있어가지고 올라갔다가 약간 지금 조정 주고 있고 KTNG도 조정.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볼게요. 네,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뭐 종목도 약간 보고.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항상 주식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세요. 항상 경제가 중심이에요. 경제를 중심으로 이제 나머지 격가지를 갖다다 붙여야 돼요. 네, 그럼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동가치TV에 오셔가지고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나 일로도 오세요. 8시 45분에 생방송,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 열흘같이 멤버로 등록하시는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죠. 경제 위험에 대해서. 네, 오늘은 뭐 그래도 지수가 좀 올라가서 굳이 뭐 이거 떠들어댈 필요는 없어서.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